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26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GDP 세계 4위 전락을 초래한 한 요인으로서의 격차구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24%를 차지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로쿠츠치 시오지라는 국제 정치학자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GDP 성장률은 1.9%로 독일 마이너스 0.3%보다 높은데도 2023년 실적이에요. 4위로 전락한 것은 엔화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득 격차가 요인이란 분석 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엔화 약세를 핵심 원인으로 본 그런 국내 분석가가 있고, 이것은 일본 내 정치학자가 소득 격차 쪽으로 접근을 해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격차대국 일본, 제가 물음을 좀 던져봤어요. 격차는 자본주의에서 노멀한 거 아니냐, 정상적인 거 아니냐, 문제는 그 격차의 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류예요. 그래서 상위 10%가 전소득에 점유하고 있는 할합이라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위 10%가 현재 일본이 44.24%라고 그랬는데 뭐 딴 데보다도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30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고소득자들이 많죠. 공산사회가 그러면은 모든 게 그 좀 다 잘 살자 보고 공산주의 했는데 아니올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높은 데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에, 그 상류층이 꽤 여기는 빈부격차가 뭐 너무 많이 심한 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학자로서 그거 분석을 할 때 전후 2차 대전 패망 후에 농지 개혁이나 재벌 해체라고 하는 GHQ에 의한 일련의 개혁과 그 후의 전후 부흥 고도 경제 성장에 의해 격차는 한층 더 작아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한국만의 건국전쟁에서 소개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미 군정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죠. 일본도 농지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주 계급이 계속 있으면은 소득 격차가 심하게 나고 공산주의가 날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특히 더 빠르게 농지 개혁을 유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 해석이 되네요. 일본의 격차는 귀족과 지주가 군림하고 재벌이 경제를 쥐고 있던 80여 년 전의 대전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으로 다시 커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했는데 일본은 그 선진국이 먼저 돼가지고 선진국들이 GDP 대비 그 무역액의 비율은 34.5%로 나와 있어요. 아메리카니까 여기 미국이 27.84고 일본은 34.50.
그러면은 현재 이게 2010년부터 22년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86.26. 이거 뭐 이거 뭐 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못하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카나다도 좀 높고 여기 독일이 86.6%네요. 독일도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데 에, 중국에 너무 의존했다가 요즘 좀 개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요거는 통계에서 좀 빼야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격차가 좀 더 이렇게 높이가 다르게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를 만들어 볼 걸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래 연공 서열이나 승급,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일본형 고용 관행의 반동으로부터 자유경쟁이나 성과주의가 강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미국식 경쟁주의 문화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연공서열이 무너지면서 이 뭐 나이 어린 상관도 나오고 그런 거를 우리 경험을 해 봤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 IMF 이후에도 저보다 나이 어린 상관을 모시게 된 경우는 딱 한 경우를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이제 압력을 받는 거겠죠. 뭐 똥차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임원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니까 소수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노땅들은 그냥 나와줘야 예의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전까지의 어떤 경영 관행은 일본식 경영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도 배워왔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약간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정치에서도 그런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도 정치계는 아직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꿈은 그런 것 같아요. 세대 교체하자. 그리고 80년대 운동권 아새끼들 다 좀 물갈이 하자. 젊은 세대로 좀 하자. 그래서 한국도 이번 총선, 2024년 총선에 물갈이를 좀 하자. 이런 거로 그 흐름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노땅 늑다리 애들을 그만해라.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70세가 넘었고 지금 뭐 미국도 뭐 70대 후반, 80대 초반끼리 싸우고 있지만 그런 소수 정도 빼놓고 국회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국회에 미국 국회 공화당 하원 의장도 꽤 젊게 보이죠. 물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상원에 많이 올라가 있고 그쪽은 양원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게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양원제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들의 지혜도 좀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유경쟁과 성과주의가 이제 강조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격차를 용인하는 논리를 안고는 있었다. 다시 말해 경쟁의 결과인 격차는 성장의 드라이브로 포착이 됐던 것이다. 그 경쟁 사회를 해야 이기심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하고 개선도 하고 경영 혁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는 일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위 10%의 소득의 변화를 보면은 애도 시기 말기가 오히려 지주나 이런 쪽이 많으니까 62.18%나 되고 그러면서도 일본은 에도 시대 때만 해도 상인
계급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장인 정신 뭐 이런 등등이 나온 이유가 그 영지마다 서로 그런 발전된 게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어느 정도 그 좀 세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도 시기 말비에 62.18% 정도 됐었고 메이지 초기에 그 62.57에서 시작을 했고 다이쇼 시대가 어디 때는지 1920년대라고 그러는데 1차 대전 때 시기인 것 같네요. 55% 떨어졌다가 미일 전쟁이 일어나는 1940년대는 48.32%까지 떨어졌고 전후 이케다 내각에서는 34.88%, 그리고 1980년대에 1억 총 중산층이 30%, 아니 그때 이제 상위 10%가 30%뿐이 안 됐다. 그래서 일본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정도 88 올림픽 이렇게 그 할 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질문을 해보면 나도 중산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졌단 얘기죠. 그때도 저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1988년대니까 제가 이제 조직에서 한 과장급 할 때 얘기거든요. 과장급 할 때 얘기니까 그때 과장급 월급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냉전 종식 후에 1989년도에는 다시 이 소득상의 10%가 40%대까지 일본이 상승하고 이 40% 이하로는 이제는 안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정도의 것으로서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경우 격차의 확대는 오히려 정체의 드라이브가 되기 쉽다. 격차가 좀 심해지면은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계속 생각해 봐야 되지만 통계를 이렇게 상관관계로 이거는 들이밀고 있는 거죠. 이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는 상관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역사 뭐 이렇게 그 흐름, 통계 분석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냥 단편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그렇게 된 결과의 원인을 우리는 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지고 있던 기억 속에서 그 원인을 가정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는 스루프 타임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소득 격차에 대한 그런 근본 원인은 한국에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재벌들을 키운 거가 핵심 원인이더라고 일단 답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하면은 어저께 그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얘기했듯이 그 동남아시아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이유가 이 시프트 업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동남아가 지금 발전을 못 시키니까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만 그 중진국의 함정을 빨리 벗어났다 이게요. 그게 뭐겠냐? 그러면은 역시 그렇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중화학공업 발전 및 3차 산업,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역시 재벌을 키운 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산업 보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중진국의 함정을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는
원인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수출이나 관광객 유치에 힘써 왔지만 한국 사람들 앵화 역세로 지금 일본 많이들 가죠. 작년에 695만 명이나 다녀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율은 30%대로 국제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에 있다.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관광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죠. 일본 경제는 여전히 내수 주도인 셈이지만은 이 구조 하에서는 격차 확대에 의한 국내의 구매력 저하가 생산 활동의 브레이크가 되기 쉬운 것이다. 뭐 라멘 가격을 뭐 국내 그 지방 사람들한테는 천엔으로 바꿔 어 국민일보가 그 이 파트 1에서 얘기했지만은 외국인한테는 2천엔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외국인이라 그러는데 제목은 한국인에게 2천엔 받는다는 식으로 국민일보 기자가 보도해서 이 친구가 욕 나올 뻔했네. 그 반일 감정을 또 일으키는 그런 거로는 그렇게 그 보도하면 안 되지. 이런 의견을 파트 1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저축의 저금, 금융자산이 많고 저금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국민들 그 집안에 있는 금고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현찰들 끌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왜 저축률이 낮으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저축의 비율인데 일본이 꽤 낮죠? 한국이 꽤 높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어딘가요? 스위스네. 스위스가 꽤 높은 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로 금리로 그 마이너스 금리도 있는 경우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기는 쪽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은행에 저축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가게나 뭐 기업이나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당자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당자예금 이런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저축률이 낮은 것 했었는데 그렇다고 주식 투자도 높게 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는 뭐 1주, 2주라도 받아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증권회사 통해서 하면은 증권회사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이 증권 계좌에서 뭐뭐 사겠다 그러면은 증권회사에서 묶어가지고 이제 사자 팔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이제 샀다. 얼마에 요구하면은 그렇게 조금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백주 단위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미국처럼 꾸준히 저축성으로 이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또 없었다. 이렇게 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예적금이 적은 대신 주식 투자 등에 의한 금융자산 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데 이건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오면서 한국에도 안 오고 일본으로 거의 몰빵하는 식으로 가니까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일본 내에서도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 주가 상승이다. 그리고 그게 35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뭐 3만 얼마인가 3만 9천인가 뭐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옛날 35년 수준 정도로만 온 건데 에, 미국은 그 30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한 14배 됐는데 일본은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은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이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자과세, 배당과세, 주식 양도 이익과세 등 20.3%로 뭐 고정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낮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주식 그 시장 활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그 문정권에도 반일 얘기를 하면서도 경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다 일본 거 베껴 오는 경우가 많죠. 어디 가서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일본 거 베끼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로 비난을 좀 받아야 됩니다. 소득세 1억 엔당이 분수령으로 꼽히는 1억 엔의 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억 엔까지는 괜찮은데 1억 엔을 넘으면은 이제 소득세가 좀 많아지고 이자 과세도 좀 많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건 고속도층한테는 많이 받아내겠다는 얘기고 1억 엔이면은 꽤 큰 돈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냥 간단하게 한 9억 원 아니에요, 9억 원. 9억 원의 연간 소득이 이자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다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벽이 1억 엔이라 그러면 꽤 혜택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일본이 그 소득 그 GDP 4위로 떨어진 소득 격차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많이 쓰는 사자 용어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내 뉴스로 와서 잠수한 성능 개량 제때 못 끝낸 하나오션. 요거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시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의 지체 보상금 지불해야 배상금인데 보상금이라고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지체 상금이라고 썼는데 제가 배자를 보로 잘못 쓴 것 같네요. 김민소 기자 조선비죠.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 내세웠지만 법원은 장비 조달 문제 있었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방위력 직결됐는데 광급 아닌 도급 방식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주요 자재들은 보통 광급이라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는 사급자재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도급은 이제 인건비를 주로 하고 잡자재 정도 쓰는 거를 도급에다가 넣어주고 있고 핵심 자재는 이제 회사가 비싼 거니까 그 많이 그 공사 계약도 저도 해보고 구매 계약도 해봤기 때문에 에, 그 중소기업한테 발주를 낼 경우 대기업이 아니고 이거 그 자금 부담이 들어가서 이거 은행에 차입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자도 그 이 견적서에 좀 사실은 껴붙여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돈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사서 줄게. 그냥 가서 나머지 다른 자재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해 주세요. 이런 계약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경험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오션이 국가에 지불한 지체상금,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재판부는 성능 개량에 필요한 장비는 광급이 아닌 도급, 그 하나오션이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책임지고 납기를 달성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패소 결정을 했다는 경우죠. 또 원고는 다수의 잠수함을 제조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량을 하고요. 그 어려움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좀 써봤는데 민간 기업에서의 계약에서 지체 배상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천분의 3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만 표준계약서에 천분의 3이 들어갔는데 납기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저는 업체한테 지체상금을 매긴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납기가 다 돼가는데 현장에서 거꾸로 공사감독 부서가 공사 연기 신청을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사급자재가 지연이 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제때 내려보낸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업자 편을 들어가지고
공사 연기원을 내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현장에서 도급업체들한테 술 좀 많이 얻어 처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공사 준공 보고서가 좀 뭐 늦게 올라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 대우조선해양의 비즈니스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렇지겠죠. 그다음에 관련 방위산업청과 기업 직원들의 마음고생과 문책들이 아마 난무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들어갑니다. 납기가 뭐 222일이나 늦어졌다니까. 그들의 애환에 오히려 격려를 보내긴 하지만 차기 발주를 아마도 딴 조선사로 주었기에 하나오션이 열받아 가지고 에이 지체상금 일부 좀 돌려달라고 그냥 소송을 내 하고서 위에서 니들은 도대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뭐야 이놈들아 하고서 아마 욕을 대단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냈겠죠. 그런데도 졌어요 이번에. 요런 소설을 좀 써볼 수 있지 않겠냐. 근거 있는 소설이에요. 경험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잠수함을 대우조선 해양만 아니 하나오션만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아닐 겁니다. 현대중공업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중공업도 있죠. 우리 조선 3사는 다 잠수함 만들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방위산업청이 참 계약을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때 지들이 그 관급자재를 그 좀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방위산업청은 야 니들이 해 이래서 또 넘겼겠죠. 그러니까 아 옛날에 이거 사급 줬던 건데 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었는데 에,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히스토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게 뭐 수출용 잠수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잠수함도 수출을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뭐 성능 개선이라고 해서 뭐 한 세 대인가 세 척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공시된 뉴스에 보면은 현대 3호중공업이 그 이 수주 그 계약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계약 체결명은 LNG C라고 돼 있는데 C는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척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1조 4,356억 원입니다. 최근 매출액은 4조 6천억 464억 원이고요. 어, 최근 매출액 대비 한 30.9%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발주한 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사다. 호주 쪽인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24일부터 2028년 1월 9일까지니까 만 4년 내에 네 척을 넘겨야 돼. 1년에 한 척씩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동시에 진행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계약할 때 지체상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민간 기업에서 지체상금 물었다.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런 결산 보고서에 그런 조항 같은 걸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풍문 또는 보도에 의대한 해명 공시를 했는데 해명이라기보다도 미확정됐다는 얘기예요.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보도 내용은 하나에어로 루마니아의 1조 규모 K9 수출 보도자료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년 내외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시 책임자는 전략기획실장 곽정호라는 전략기획실장이 공시를 냈네요. 재공시 예정일은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 개별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회계법인에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을 공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2023년도 분인데 감사 후기는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거 보면은 저 같으면은 일부 미흡 이런 얘기 좀 쓰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2023년도 분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자산 총계는 한 8조 2 거의 3천억대 규모가 됐고 전년도보다 한 7조 9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자산 규모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이 6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 7조 2천억 원대보다도 한 1조 6천억 원대나 그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84.4%가 감소를 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요거 제가 계산을 해서 삽입한 겁니다. 감사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고 요즘은 그 국제화가 돼가지고 좀뭐이 글로벌 이런 그 금융 이런 쪽 그 세력들이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델로이트 그 미국 법인하고 요즘 뭐 제휴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이 영어로도 뭐 레포트를 내야 되고 뭐 2023년도부터 영어 레포트가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외국 투자자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다는 거죠. 영문을 왜 그렇게 늦게 하냐? 그런 거 해야 되냐? 우리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걸 해야 되냐? 자, 미국의 힘의 압력에 의하니까 자관 글로벌 세계에서 그 영문 그 이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이 레포팅이 아마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2월 23일 날 그 감사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사업 보고서가 조만간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삼성전기 CEO의 말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삼성전자 하락의 동반 하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현실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 이제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딴 거 없죠. 기술이다 뭐 이런 그 저기 매차 산업이다 AI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루퍼 관점으로 그 경영 생각을 하고서 의사결정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민주당 기사는 잘 취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탈당을 한 사람이 이미 뭐 여러 나왔지만은 태풍의 눈된 이수진 친명 인사들 비의 의혹을 고발했다. 주희연 기자가 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런 경우는 좀 풀네임을 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 여기는 왜 김병기라고 풀네임을 쓰지?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자기는 약자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해 준 국회의원을 내치는 정당과 지도부하고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이 이수진 국회의원이 뭔가 미운 털이 박힌 모양이죠. 이 지도 세력, 그 지배 세력한테 이 민주당 내 제가 재판연구원 출신이니 이게 법을 또 하신 여성이군요. 그 판결문은 보는 순간 빤히 결과가 보인다며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 했으나 그 사이에 자기가 컷오프 뭐가지를 당했다. 백현동 판결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판결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와 김인섭 전 대표를 특수관계라고 표현했다. 특수관계?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하는데 직접적인 게 아니고 어떤 머리가 이재명 씨가 머리가 엄청 좋아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안 하고 그 머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되게 잘 법을 아니까 잘 그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요즘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좀 그 재판을 벌이고 있죠. 또 하나의 뉴스는 이것도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가 앞에 뉴스는 2월 26일 08시인데 요거는 24일 오후 9시에 나온 거예요. 우리 대표님 위험하세요. 개딸 문자에 이수진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무슨 카페인가 그렇대요. 페이스북에.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부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 선택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라고 그 굳은 입을 표시하면서 민주당 탈당 발표를 할 때 사진을 썼네요. 독하게 생기긴 생겼네. 여자가. 폄하 발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14억짜리 사업 200만 원에 해결한 공공기관 직원. 이가영 기자가 이것도 조선일보인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대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색바랜 그 플라스틱 의자를 바꾸려면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자외선 등으로 변형됐던 분자 구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답니다. 이것을 그 배워가지고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일부 좌석의 테스트 후 7개월간 지켜본 결과 의자 변형 또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치 램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인데 어떤 경우는 동영상이 움직이는 게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불맛 좀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양산시 홍보 영상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자체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정 대리는 스브스 뉴스에 저희 공단 직원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은 그냥 안전하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산시가 적극 홍보를 하는 영상을 보고서 이 이가영 기자가 인용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취재도 한 것 같네요. 아니 스브스 뉴스에 그런 거니까 직접 만난 것 같지는 않군요. 한 비디오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근거리 참호 전투에서 러시아 병사 10명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알리아 쇼아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더그 아웃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기관총을 발사하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필사적인 러시아 군인들도 위에서 날아온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치인다. 마지막 그래픽 드론 촬영에서 폭발물은 산산조각이 난 러시아 군인에게 떨어진다. 이 다지는 했는데 이게 뭔가 참호의 브릿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전이 12월에 발생했으며 러시아 군인들이 포병과 드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소개하는 방송이랍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는 불분명하며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홍보 영상 비슷한 게 돼가지고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로 가는 물길로 보이는 아부 아브디프카 마을을 점령하면서 승리를 챙겼지만 이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가 크게 손실이 됐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손실은 약간 줄었지만 인구는 러시아의 약 3분의 1 수준이어서 인력 부족으로 더 심각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데 이것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어, 어떤 그 기관총으로 이렇게 쏘는 장면을 찍어 가지고 게재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육지전이라는 것은 결국 진지전 또는 참호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1차 대전 때 우리는 진지전을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해서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이 조그만 땅을 뺏기 위해서 밀리고 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육지의 참호전, 진지전에서도 드론이 새로운 양상의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래 전쟁은 로봇, 드론에 의한 전쟁의 양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인구도 줄고 그러면은 최종 점령군으로서 깃발 꽂는 역할, 물론 실전에 또 전투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총리가 어, 페이스북에 자기네들의 그 전승 그, 그 전쟁 실적을 적을 죽인 실적을 말하자면은 발표한 게 있는데 젤렌스키가 자기네들 군인의 희생 수를 3만 1,000명이라고 아예 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3만 1천 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젤렌스키가 침공 초기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망자 수를 발표한 것으로 정부는 분쟁 초기 이후 사망자 수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죠. 서로들 그건 그래서 적을 얼마나 물리쳤다 하는 것은 서로 믿을 수 불려서 얘기한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전쟁으로 18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지고 32만 명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민간인도 수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만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체가 32만 명이 다쳤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침공 당시에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30 몇만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또 동원령까지 내린 거냐?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젊은 애들이 요트 타고 동해까지 와서 망명신청했는데 그때 이후 뉴스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유럽 각지 또는 뭐 우리나라까지 요트 좀 잘 사는 애들이겠죠. 군대 안 가려고 전쟁에 안 나가려고 도망온 그런 러시아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크 존슨 젊은 하원 의장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반대해 와가지고 하원은 결국 표결 없이 정회되었다. 2주간의 정회를 했는데 지금 2주가 거의 다 돼갈 텐데요. 하원이 통과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는 미국 보고 형님 도와주기로 했잖아. 말로 했으면은 빨리 좀 해줘. 지금 우리 죽을 지경이야. 무기 떨어지고, 어? 포탄 떨어지고 이러면 밀려. 당신네들한테 좋은 거 없잖아. 도와줘야 되지 않아. 허구한 날 나토에 들어가고 꼬셔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너희들한테 핵 다 반납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의리 없는
사람들 아니냐 속으로 개 속으로 개뭐 XX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젤렌스키는 소련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다가 반납을 안 했으면은 그 서방에다가 근데 지켜주겠다? 약속 지금 하고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가지고 되겠는지 지금 젤렌스키는 뿔따구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 등 지원 법안과 국경 불법 이민 유입 억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것인지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IRA 법안, 인플레 저감법 이름 하에 목적은 뭐 자기네들 그 국가 기관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 좀 제도 생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은 꼭 그 좌파 애들이 이름만 멋있게 해가지고 다른 속내하는 우리나라 이 좌파들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갑니다.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은 어떻게 될지 아직 궁금하네요. 조승우 사이다 발언 재조명 의사 뭐가 다른데요? 요거 좀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상하고 거의 뭐 어, 음? 그 아주 비유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지 않습니까? 간호사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그 사람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조승우는 그 의사 출신 병원장이 아니고 대기업이 무슨 병원을 대학교를 인수하면서 거기까지 인수해가지고 일반 대기업 아마 그 삼성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삼성이든 어디든 병원장으로 와가지고 그 뭐 해가는 과정인데 에, 지금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그거는 병원 하나만에 해당한 거지만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결사항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일본 이 가미가제 특공대 2차 대전 말기에 우리가 다 죽더라도 미군 애들을 아주 많이 죽이고 자기네들은 다 죽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죽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왕창 죽이고 자기네들도 같이 죽겠다. 의사들이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의사들 특권의식이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전공의를 인턴 기자로 비유하면은 인턴 기자가 제대로 기사를 이번에 내보냈네요. 이주영 인턴 기자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바로 기자로 채용 안 하고 전공의가 수련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턴 이사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던데 에, 아주 적절한 그 비유의 기사로 해가지고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한 지금 그 여론은 국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파트 2가 오히려 더 오래 걸린 것 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